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FA 레벨 1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업 듣고 계신 분 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요. 마음속으로만 드시면 돼요. 안 듣고 계신 분들 좀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올해 12월 시험 보시는 분. 내년 6월 시험 보시는 분. 근데 왜 안 들으세요, 수업을? 자, 내년 12월 시험 보시는 분. 그래, 내년 6월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김희상 강사라고 하고요. 레벨 1에서는 2과목, 내년에 아마 3과목 하게 될 것 같아요. 10과목이잖아요, 총. 레벨 2에서는 2과목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아마 3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내후년에 이제 5과목, 이제 내후년이 아니죠. 레벨 3에서는 14과목 중에 5과목에서 올라갈수록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윤리랑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그 다음 내년 이제 회계 정도를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 과목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일단, 현재, 제가 이제 지난달에 직장을 좀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나요?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3일 회계법인에 한 8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FAS, M&A나 IPO는 아니죠. M&A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 평가나 주로 재무실사 이런 것들 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질문을 이따가 주셔도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직장 그만뒀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진 직장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전에는 제가 강사 이름도 못 썼었어요. 왜냐면 직장이랑 컨플릭트가 날까봐 김땡땡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쓸 수가 있겠네요. 너무 다행히. 직장을 잃고 이름을 찾았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면서 오늘 설명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가지에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기 대부분 지금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내년 6월 시험을 본다라고 해도 아직 보시려고 결심이 서셨거나 아니면은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시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이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겠죠. 그래서 2가지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2가지 점에서 내가 어떤 점을 좀 고민으로 안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CFA가 간략하게 좀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CFA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책 한 권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일단 제일 첫 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일 첫 장 가지 마시고요. 페이지 26페이지 가볼게요. 26페이지. 26페이지를 가시면은 CFA를 어떻게 써냐면요. Certified가 아니라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 써놨어요. 그죠? 국제재무분석사라든가 아니면 공인재무분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인재무분석사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미국 공인회계사도 있는데 CPA라고 하면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는 걸 써요. Certified라는 건 공인받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거나 주정부에서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CPA는 Certified를 쓰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공인을 해준 거고 이 공인을 받은 사람은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공인회계사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규마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CFA는 그게 아니에요. 차터드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에 있는 CFA 협회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즉 사설기관에서 인증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설기관이 인정해준 자격증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럼 공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냐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공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냐면 사실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CPA로서 예를 들어 CPA 법을 위반하면은 그건 뭐예요? 이 법규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건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CFA 협회의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위반될 사례가 발생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아마 두 번째가 세 번째로 그 감사를 했던 회계사들이 구속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인회계사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감사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서 사실 외부 이용자 중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취득하는 거는 회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잘 됐다고 하지만 내부 사람이 먼저 알고 재무제표 만든 다음에 회계사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회계사들이 내부 정보 제일 먼저 안다고요.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회계사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럼 알면 뭐 하겠어요? 트레이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규에서 막아놓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고 어기면 처벌받게 되고 구속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처분받은 사례가 있죠. 근데 CFA는 좀 달라요. 이건 사설기관 인증이거든요. 그럼 사설기관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이건 협회 차원에서 우리 협회에서 제명하겠습니다. 그 정도지 어떤 법규적인 처벌은 그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법규를 봐야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CFA에 적용된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공인으로서 내가 보장된 업무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보장된 어떤 예를 들어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이건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차털드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기사자기를 수여할 때 차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네가 이 정도의 공부를 했고 이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여하듯이. 그래서 특정한 어떤 연수와 경력이죠. 특정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를 네가 증명을 하고 이 정도의 단계를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는 이 정도 자격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독립된 업무적인 거에 대한 개런티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접근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CFA라는 거는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뭐 국제재무분석사, 뭐 공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공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국제재무분석사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근데 국제재무분석사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밑에 보시면요. 뭐 밑에 숫자가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26페이지 밑에 잠깐만 간 김에 한번 보시면은 밑에서 맨 마지막 문단이죠. 그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현재 165개국에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175개국에서 보고 있어요. 토익 보는 나라가 150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익보다도 더 많은 국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시험 보거든요. 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175개국에서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페이퍼로 그것도 시험을 봐요.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은 킨텍스에 모여서 보거든요. 킨텍스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봐요. 9시 시작하죠, 물론. 그러면 이제 시차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일본이 조금 시차가 늦게 되면 일본은 9시니까 1시간 차이 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늦게 보는 거예요. 그럼 컨닝이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6시에 끝나면 딱 나오자마자 반대쪽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8시간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 수도 많고 그거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날 한시에 시험을 전 세계에서 그것도 동시에 똑같은 날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그 인원 자체가 몇 명이냐면 18만 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Chartered Financial Analyst에 대한 조그만한 개념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Chartered Financial Analyst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금융위기 이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나이 차가 이제 점점 수강생분들이랑 나이 차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IMF도 기억 못하는 세대가 올 거예요. 그죠? 근데 금융위기는 뭐 최근에 있었으니까 2007년도, 8년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7년도, 8년도에 자,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도까지는 경기가 그냥 좋았다라고 치고 2008년도에 빠그러졌다고 치고 2009년도에 회복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2007년도에 글로벌리로 탑 20 안에 들어간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연봉 평균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뭐 거의 7, 8년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숫자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참 좋겠네라고 하는 연봉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오늘 류현진 뭐 재계약하네 뭐 하네 뭐 팀을 옮기네 막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 나오고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죠? 뭐 몇십억 몇백억. 본인도 그냥 그 숫자를 그냥 생각하시면 다 그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받겠구나라고.
어느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얘기만 해봅시다. 어느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1000억? 세네요. 또 1년에 1000억이요? 네, 그 다음에 또 20억이요. 또 나중에 한번 신문지상에 찾아보세요. 2007년에 글로벌 탑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셀러리라고 찾아보시면 구글에 뜰 거예요. 자, 자료를 여기다가 띄워놓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외부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면 좀 가끔 띄워놓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글로벌 탑 20 안에 들어간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연봉이 $1 빌리언 였었어요. 10억 불이에요. 그럼 환율을 1000원씩으로만 계산하면 그게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2007년도 연봉이었었어요. 다음 연도에 연봉이 대폭 삭감이 돼요. 그래서 그때 평균이 얼마였냐면요. 탑 20 안에 들어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465 밀리언 였었어요. 그러면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당시 또 환율도 좀 올랐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2009년도에 회복해요. 그래서 2007년도보다 더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탑 30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글로벌리 탑 30 안에 들어간 헤지펀드 매니저의 연봉이 굉장히 높았죠. 1조 원이 다 넘었고 탑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4조 원 이렇게도 막 받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 연봉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셀러리를 벌 수 있었던 그 요소가 뭔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연봉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서 먼저 CFA 이 과정의 역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FA는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월가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어떤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1800년대 완전 마지막에 태어났어요. 1894년생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가끔 이렇게 나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다 우리. 난 올해 뭐하고 내년에 뭐하고 할 거야. 이 사람의 인생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 이 사람이요. 1914년도에 20살이었어요. 이때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1차 세계대전 벌어지죠. 이때 월드워 1이 터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929년도, 이때는 35살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 되겠네요. 이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은 아니죠. 미국 경기 어떻게 되죠? 네, 대공황 터지죠. Great Depression이 터지죠. 이때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였던 게 정확히는 39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이게 40포인트, 사실 36포인트까지 찍고 올라가죠. 36포인트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나요. 우리 IMF 때 뭐 주가 300포인트 간다라고 난리 했었는데 그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요. 이게 이 사람 한참 일할 때였었어요. 그 다음에 1939년도, 이때가 45살이잖아요.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제 아기 낳고서 아기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할 때, 중학교 갈 때, 그때쯤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954년도에 드디어 이제 당시 나이로 환갑을 맞아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모르실걸요? 이때 요 주가 지수가 회복되는 해예요. 400포인트를 드디어 회복되는 해. 자,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죠. 20살 때 1차 대전이 일어났다고요. 그때부터 빠그라졌던 게 언제 회복하냐면 60살 때 회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어떤 세대죠. 세대 자체로는. 이와 다른 세대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아마 31년대생일 거거든요. 31년생일 거예요. 제 조금 나이가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0년대 초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떨어졌을 때 태어난 거예요. 주가 포인트가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막 2만 포인트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우존스 지수가 40포인트였을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펀드 매니저라는 게 시대가 낳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워렌 버핏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던 해에서 어떤 자산을 샀어도 지금 500배 이상 올랐을 거 아니에요. 1억만 넣어놨어도 그냥 500억이 되는 세대였으면 10억 원 넣어놨으면 5천억이 됐을 거고, 그죠? 어떤 자산을 사놨어도 굉장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대였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대를 태고는 시대가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 워렌 버핏이 투자를 배웠을 때 그 투자를 누구한테 배웠었냐면 여기 있는 이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처음에 가치 투자라고 하죠. value investment라고 하죠. 가치 투자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었냐면 처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아마 석사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콜롬비아 대학으로 옮겨오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이때 이 사람이 교장 선생님, 교수님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value investment 처음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혹시 Security Analysis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1933년도 34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워렌 버핏이 직접 얘기해요. 20번 이상 읽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CFA에 연관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 위기를 겪었잖아요. 위기를 2번이나 겪고 이 대공황장을 겪으면서 도대체 주가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33년도, 34년도에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주가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떠돌던 소문이나 투기가 아니라 진짜 주식의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하신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1943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협회를 만들어요. 그게 CFA 전신이 되는 협회예요. 그리고 1963년도부터 제일 처음으로 이 CFA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1963년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디를 가시면은 그 역사가 있냐면요. 뒤쪽으로 조금만 가보시면 책 잠깐만 넘겨보시겠어요? 페이지 78페이지 보시겠어요? 78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63년대 결과가 나와 있죠. 뭐 당시엔 초반이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어쨌든 63년도부터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거의 지금 이제 반백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적어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고객의 자산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고객에게 투자와 제언, 투자에 대한 관련된 조언과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과정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이 정도의 지식 수준과 이 정도의 경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의 CFA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 과목 구성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협회라든가 커리큘럼 시험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자본시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그죠? 채권, 파생상품, 대체투자상품. 그게 주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에코티, 픽스드 인컴, 채권, 그 다음에 데리베티브, 파생상품,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투자. 이게 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된 과목.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밥캣을 인수했어요. 또는 지금 아시아나 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인수 이후에 빠그라지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대우건설 인수했을 때 금호아시아나가 바로 건설 연계가 망가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뱉어내잖아요. 인수했다가도 다시 뱉어내는 사태도 벌어진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이도 지금 먹었다가 다시 뱉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받쳐주면은 결국에는 이 개별적인 건들을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즉, 개별적인 주식보다 아까 얘기했던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들어가줘야 되냐면은 거시 경제적인 지표를 분석 안 하고는 될 수가 없겠죠. 또 거시 경제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 통계적인 모델 돌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퀀트 과목도 배우게 돼요. 퀀트 과목 통계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별적인 주식을 볼 때 주식의 수급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아침 방송 나오시면 3번 올라가면 2번 떨어지고 이런 거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어쨌든
이따가 왜 다른지는 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펀더멘털한 애널리시스를 하죠. 즉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의 시장 상황과 비춰봤을 때 그 수익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사기에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본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을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에서 가장 많이 보니까 뭐 골든 크로스니 60일 이동평균선이 30일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의 기본은 추세가 꺾이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가 꺾인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가치 투자에서는 손절이 어디 있어요? 2008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모든 금융기관들이 마찬가지였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요. 미국 정부로부터 그 원조를 받는데 그 핵심이 미국 정부가 그때 당시에 7천조 원의 돈을 풀거든요. 7천조 원의 돈을 푸는데 그 중에 700조 원, 7천조, 왜 이렇게 좀 헷갈리네요. 7천, 너무, 제가 말하고도 너무 큰 금액이라서 700조 원이나 7천조 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170조 원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AIG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AIG에 들어간 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해드리겠지만 구제금융의 핵심은 뭐였었냐면은 이 IB라든가 아니면 이 IB에 맞물려 있는 커머셜 뱅크들, 상업은행들이 너무나 많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이 금융기관들이 연쇄 부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캐피탈 인젝션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담보권도 요구하지 않고 주주권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금을 그냥 대여를 해주게 돼요. 그때 대여를 해주게 되는데 그걸 주주로 그냥 꽂아준 거죠. 그랬을 때 이 캐피탈 인젝션을 했을 때 당시에 워렌 버핏은 골드만삭스를 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팔라 그랬다고요. 너 좀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냐니까 안 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치주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한 벌써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2100선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 전에 1900선 초반대까지 내려갔었을 때 있었다고 한 두세 달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도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북미 무역 전쟁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가 좀 불안정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랑 남한이랑 이 경제협력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고 거기다가 중국과 홍콩에서 이 홍콩이 지금 막 발화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한 번에 터졌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게 될 때 가치 투자자는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대외 변수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나라 변수 있어요? 대외 변수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내려간다. 근데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매수해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펀더멘털, 기업의 기초 체력과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이 주식을 매입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또는 이 M&A라든가 이 투자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런 분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대해서 또 개별 종목들, 개별 회사에 대해서 뭐 또 봐야 되냐면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라고 이러죠. 우리가 회계 과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 부채를 많이 쓰는 게 좋으냐 적게 쓰는 게 좋으냐 이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아? 배당을 적게 주는 게 좋아? 아니면 M&A를 할 때 인적 분할은 뭐야? 물적 분할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레이쇼 분석을 하게 되면 ROE는 왜 중요한 거야? 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중요한 거야? ROE를 분석할 때 왜 턴오버 레이쇼는 중요한 거야? 회전율은 왜 중요해? 기일 분석하는 건 왜 중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펙트를 배우시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회계 배웠으면 이제 또 뭐 또 배우셔야 되냐면은 에코 퀀트 FR에다가 툴 과목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Portfolio Management, Corporate Finance. 제가 두 가지를 빠뜨렸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식 채권 파생 대체 투자 상품이잖아요. 이거는 개별적인 상품인 거고 이 상품을 개별적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건 Portfolio Management. 내가 이 자산군들 어떻게 관리하냐는 그 관리 목적인 거에서 Portfolio 매니지먼트 과목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이 과목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거 35페이지 정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Corporate Finance, 기업의 재무관리.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시면 있냐면요. 페이지 35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35페이지 35페이지가 아니고 잠시만요. 네, 페이지 75페이지 가볼게요. 75페이지에 보시면은 과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금융위기를 일으키면 항상 금융위기의 주범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블랙머니 개봉했더라고요. 론스타 관련된 거잖아요. 론스타 나중에 수업 시간 때 말씀해드리겠지만 론스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극동건설 인수했던 거잖아요. 극동건설 인수해가지고 인수할 때 애들이 인수자금으로 2,700억 썼었거든요. 근데 2,700억 인수자금 중에서 사실상 채무 떠하는 게 200억이고 1,500억이네요. 채무로 떠하는 게 1,500억이고 지분 인수한 건 1,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1,500억, 1,200억 숫자가 뒤바뀌었네요. 내가 지분 인수한 건 1,500억이고 채무 떠하는 게 1,200억이에요. 그럼 남이 돈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던 게 1,200억이고 사실상 자기가 넣은 돈 1,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거를 2007년도에 8,800억에 팔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 빼간 거냐? 아니야. 사실 그것만 빼간 거 아니거든요. 인수하자마자 얘들 제일 먼저 뭘 했었냐면은 여기 충무로 앞에 건너가면 극동건설 빌딩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극동건설 빌딩 있거든요. 그게 매각가가 한 1,600억 정도 돼요. 건물 팔았죠. 그 다음 건물 팔아가지고 현금 생기니까 뭐 했어요? 배당으로 뺐죠. 배당으로 한 700억 정도 뺐거든요. 그리고 유상감자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배당이랑 비슷한 거예요. 배당이랑 비슷한 건데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주식을 찢어버리는 게 유상감자거든요. 유상감자에서 또 한 1,600억 뺐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앉아있는 이런 집기계 같은 것들 다 팔아가지고 한 1,600억 또 뺐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연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거의 5, 6년 동안 50% 가까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수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인수해가지고 잘해보자고 인수한 건데 제일 먼저 하는 짓이 회사 본사 건물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배당 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예를 들어 대우건설 인수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부끄러운 일이죠. 서울역 앞에 나가면 뭐 있냐면은 서울스퀘어 빌딩 있어요. 장그래가 이랬던 빌딩 알아요? 장그래는 알아요? 그래요. 장그래 아세요? 장그래가 이랬던 그 주황색 건물 대우건설 빌딩이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금호아시아나가 얘들을 인수했는데 너무 비싸게 인수했어요. 너무 비싸게 인수하다 보니까 얘들이 건설 경기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금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본사 사업 판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딱 나가면 있는 게 그 대우 빌딩이잖아요. 그게 지금 외국계 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원래는 대우건설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호딱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로 넘어갔다고 그게 한 1조 원 정도 주고 팔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에픽스. 윤리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과목을 배우시게 될 거냐면요. 툴 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툴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코노믹스라든가 퀀트라든가 그 다음에 FR이라든가 또는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내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뭐냐면은 주변의 지식들이에요. 재무 관련된 지식들인 거예요. 이 다음에 물론 레벨 2에도 과정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레벨 2 때는 조금 더 그 포인트가 이쪽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당을 할인해온 모형도 있고 잉여 현금을 할인해온 모형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자녀이익을 할인해놓은 모형도 있고 에바를 통해서 경제적 부가이익을 구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치법을 보는 법도 있다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말고 또 거래가치법을 보는 비교법도 있고 원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고요. 가치평가만 해도 그렇다고요. 채권가치 평가하는 거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옵션가치 평가하는 거 블랙숄더를 쓴다든지 이항 모형을 쓴다든지 굉장히 많은 모델이 존재해요. 이런 가치평가를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체투자? 대체투자는 더 다양하죠. 뭐 CAIA라는 자격증이 있지만 대체투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부동산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클로즈엔드도 있고 폐쇄형 펀드, 오픈엔드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PE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런 펀드들이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곁가지로 계속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과정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회계랑 재무랑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회계랑 재무랑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회계랑 재무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랑 재무는. 자원에서 말해보실 분. 시키지 않을게요. 근데 말해보세요 한번.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쭉 거래가 발생해가지고 현재까지 왔고 이게 미래로 쭉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사건, 사고와 거래들은 그게 지금의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지금 현재의 회사 상황에 반영이 돼 있겠죠.
당연히. 그래요? 과거에 종업원한테 임금 줬으면 그만큼 현금이 빌 거 아니에요. 과거에 M&A 했으면 그 이력이 나한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임금 안 줬으면 그만큼 난 현금이 남아있을 거고 그 모든 거래 현황들이 지금 내 현재 회사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맞나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래를 내가 재무제표상에다가 어떻게 반영해 줄지를 보는 게 회계예요. 과거였던 거래가 이걸 어떻게 반영해 줄까? 예를 들어 매출액을 잡아야 될까 아니면 잡지 말아야 될까? 어떤 매출액은 바로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매출액은 현금을 받았을 때 잡을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고객한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신용도가 높은 고객한테 팔게 되면 팔았을 때 잡을 수 있겠죠. 반대로 신용도가 없는 고객한테 팔게 되면 이건 현금 받았을 때 받아야 될 거라고요. 신인 가수의 매출액을 잡는 거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숙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온 가수들의 매출을 잡는 거 이런 가수들은 대리점에 팔 때 그냥 그 즉시 어차피 음반 찍어내는 다 팔리니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신인 가수를 발굴했어. 그럼 이 가수들 같은 경우는 대리점에 보낼 때 이거 매출 못 잡는다고요. 왜? 반품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 현금 들어올 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 뭐가 문제가 됐었어요.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수익을 인식해야 되냐. 왜? 배가 워낙 오랫동안 건설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뭐예요? 경영진마다의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내가 회계장부에다가 어떻게 반영해 줄 건가를 배우는 게 재무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반영했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감사가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반영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고 수익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겠죠. 세법이 들어가는 거고 법규는 잘 지키고 있는지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해야 되고 공시도 수시공시 있고 정시공시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법에서도 이거를 규제할 거고 자본시장법에서도 규제할 거고 금감이 금융이 여러 기관들에서 규제를 할 거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 현재 상태의 이 회사를 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회계예요. 근데 이미 딱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사야 되겠네, 팔아야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뭐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영역이 CFA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됐어요? 과거를 바라보거나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거는 그건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요즘 회계사들이 밸류에이션도 하고 추정도 하지만 일단 회계의 기본 컨셉은 그래요. 느낌은. 근데 재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가 데이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이 저평가되네 고평가되네에 대한 내 의견 디시전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들은 어떻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수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뭘로 보냐면 그 사람들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결정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손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거 판단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SK가 자 하이닉스를 인수했어요. 그럼 지금 어때요? 굉장히 상황이 좋죠. SK텔레콤 시총 예를 들어 20조라면은 그중에 하이닉스 가치를 지금 12조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사업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커진 거예요. 그만큼 하이닉스가 요즘에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20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파지티브 서프라이즈 터지고 있죠. 다 어디서 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LG랑 굉장히 많이 향방이 엇갈리게 돼서 참 안타깝죠, LG는. 그죠? 옛날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SK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SK가 그거를 안 들고 LG가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상황이 LG 쪽에서는 좋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사람 누굴까요? 주주겠죠. 그 주주가 나머지 몫은 다 먹는 거예요. 주주가 뭐예요?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 디시전 메이킹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수익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드세지고 거세지고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와중에서 아마 대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으로 직업을 고르거나 어떤 내가 사회의 어떤 펑셔널티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대체될 수 있는 또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찾기가 쉽거나 뭐 쉽지 않거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옛날에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직장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렇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뭐 한국 회계사는 아니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그 회계사, 미국 공인의 회사니까 직업으로서 컨설턴트, 금융회계 전문의 컨설턴트로서의 직업이라든가 강사로서의 직업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직장은 변할 수 있지만 이해되셨어요? 셰프들이 최근에 막 뜨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언제나 연예인들은 항상 유망했으니까 연예인들은 직장이 없잖아요. 셰프도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셰프는 직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을 가지실지 직업을 가지실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직장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직장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건 지금은 공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공기업도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도입되고 있는 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직업 중에서도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저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FA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금융과 재무회계 쪽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는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어디 가실 거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직업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업군이 35페이지예요. 직업군들 좀 가보시겠어요? 자, 직업군들 가보시면요.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사고 팔아야 되는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4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죠. 맞나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로 그럼 이거를 내가 아직 할지 말아야 될지를 좀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아직 판단이 안 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건 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 전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본인이 그 키워드, 그걸 세팅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걸 제가 왜 했냐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기회였었어요. 왜 기회였냐면은 제가 개인차적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성적이 단 한 번도 올랐던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었냐면 전 제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쓰는 키보드랑 마우스가 따로 있어요. 제 마우스는 버튼이 이 엄지 쪽에만 12개가 있고요. 어떤 마우스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버튼 2개가 있죠. 그리고 휠 4개에다가 이 안에 버튼이 또 있어가지고 어쨌든 버튼만 해도 그리고 이거를 펑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펑션을 바꿔가지고 8개, 16개, 32개로 버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좋아했었고요. 스타크래프트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지금 이제 홍진호 씨가 가끔 방송에 나와서 방송 활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게임방에서 연습했었어요. 대전에 시내 나가면은 그분이 연습하시던 게임방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학원에다가 가방 던지고 그 게임방 가서 저도 같이 게임했었다고요. 그리고 홍진호 씨를 이기면은 한 게임당 200원씩 깎아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게임방에 한 1,000원 하잖아요. 1시간 정도 하면은. 그럼 3판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5분에서 25분 정도 되면은 얼추 게임 잘해서 끝날 수 있거든요.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2대2 팀전 하면 거의 그 시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3판을 만약에 이기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게임방비 안 내고 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았어요. 근데 살고서 수능을 볼 날이 이제 보는 해가 다가왔는데 수능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봐도 이게 갈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유학 갈 생각도 없었죠. 실력도 안 되고 설치고 다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유학을 못 갔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시 수능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전 충남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동안은 열심히 했어요. 학교가 이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었냐면 수능을 조금 망치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었냐면
한 달 동안 똑같은 점심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고3 때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너무 안 해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매일 점심 때 저희 이제 직장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김밥을 항상 넣어주고 가셨어요. 사식처럼. 그럼 이제 저는 학교 밖에 못 나가니까 학교 그 담벼락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김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먹으면서 책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똑같은 김밥을 먹으면서 정말로 그게 제 생활이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간신히, 물론 더 잘 봤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그래서 1년 재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재수하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1년 해가지고 될 수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1년에서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능도 망쳤고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재수는 못했어요. 막상 대학교를 가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막 맘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결국 못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미국에 이 인종차별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 백인 여자, 백인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남자가 제일 밑에 있어요. 제가 동양 남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 선배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취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자격증 공부를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선배가 추천을 해줬던 게 CFA 이전에 사실 액추어리를 추천을 해줬었어요. 보험 계리사. 지금은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엔 한국의 보험 계리사가 막 IFRS 때문에 도입되고 있던 막 그 찰나였었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보험 계리사는요, 책을 딱 이렇게 미국의 보험 계리사 정말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험 계리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당시 한국의 보험 계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응용수학학과가 굉장히 좀 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용수학학과로 가게 되면서 트랙을 이제 그쪽으로 타려고 해서, 근데 그거는 책을 딱 한 번만 열어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아요. 일단 책을 열어보면 알파, 오메가, 감마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책을 바로 덮었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CFA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거기 편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1차를 CFA를 했죠. 1차를 하고서 또 공부를 너무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1차는 또 한번 떨어졌어요. 할 줄 몰라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차를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한번 봐가지고 CFA 1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회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회계사를 끝냈죠. 회계사를 한 8개월 정도 안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CFA 2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하고서 저는 이제 거기서 자격증을 마무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좀 빨리 끝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했었냐면요. 저는 미국에서 너무 취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학교도 뉴욕 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1시간이면 뉴욕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로. 정확히 1시간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맨해튼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할 때 저는 자격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저에게서는 그 간절한 기회가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선배한테 말했을 때, 선배님 최고의 자격증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선배가 이거를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액추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그 최고의 자격증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CFA는요, 그러니까 이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가 엄청 길죠. 63년이에요. 전 세계에서 18만 명이 매일 본다고요. 매년 시험을 한날 한시에 본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합격하고 차터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한 18만 명?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 자체가 거의 50년, 60년이 된, 그것도 금융에 특화된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인지도와 이런 브랜드 파워와 이런 뭐랄까 awareness, 이런 recognition, 이런 인지도를 가진 자격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있겠어요? 토익보다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한날 1시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하튼에서 시험을 2번 봤는데, 맨하튼에 나가면요, 그 시험 보는 날 나가면은 모든 4성급 이상 호텔은 다 예약이 돼요. 그 지하 1, 2, 3, 4층, 5층까지 이렇게 컨퍼런스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컨퍼런스룸들 다 예약이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이렇게 주위를 삥삥 사람들이 둘러싸죠.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그렇게 해서 페이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때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만 봐도 막 쌩 난리잖아요. 그 문제 내고 막 우리 영토가 얼마나 된다고. 위아래 해왔자 우리 2시간밖에 더 돼요. 차로. 근데 전 세계에서 한날 1시에 시험을 보는데 그 컨트롤링, 그거 통제하는 거랑 그 모든 것들이 한날 1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건 봐보셔야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킨텍스로 가서 시험을 봐보셔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자, 잠깐만 사진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냥 느낌만 가져보세요. 이걸로 절대 느낄 수가 없는데 페이지 48페이지 한번 잠깐만 가보시겠어요? 이게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 점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킨텍스 그 큰 방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방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정말 많은 이런 방에서 한날 1시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1차 보시면 조금 올 텐데 어쨌든 그래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상대적인 숫자로만 봐도 제가 이거는 통계치를 조금 가져왔는데 2010년도에 우리 금융인력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0년도에. 근데 그때 이제 FRM을 가지신 분들이 0.69%, 그러니까 0.7%, 그 다음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0.5%, 그 다음 CFA가 0.37%, 38% 정도.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절대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페이지 잠깐만 한 26번째 페이지 잠깐만 가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몇 명도가 응시를 했고 몇 명도가 분포되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은 아직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아마 싱가포르보다 3분의 1 정도 되고 홍콩보다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CFA를 보유한 사람들이. 그럼 절대적인 숫자로도 봐도 그렇고 상대적인 숫자로 봐도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의 금융 인력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그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도 뭐예요?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자격증 혜택이 있는지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삼성그룹, 삼성금융계열사만 얘기를 해볼게요. 전 삼성, 자산운용, 증권, 보험, 카드, 생명 이 5개 금융사만 보면은 저희가 따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따로 강의를 열어가지고 다시 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이유는 삼성금융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 CFA 자격증이 변호사랑 같은 등급의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진하려면 가산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들이 CFA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삼성증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FA 보유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으로는 변호사랑 똑같은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MBA 같은 데를 저도 이제 지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LBS 같은 경우에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MIF라는 과정이 있어요. Masters in Finance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Masters in Finance 1년 과정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GMAT이 면제가 돼요. CFA가 있으면은. 그리고 시카고 부스쿨 같은 경우에도 Executive MBA 같은 경우에는 이 CFA가 있으면은 그 GMAT 성적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떤 혜택들이 있고 비단 이제 저의 경우만 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학위로는 사실상 그렇게 파워풀할 수가 없는 학위라고요. 그런데 저 이제 CFA 하고 CPA 하면서 지금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28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28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 28부터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같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강의 같은 것들을 같이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술경영대학원 당시 이제 안철수 전 그 원장이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분이랑은 상관은 없고
어쨌든 제가 뭐가 잘났다고 거기서 강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만큼의 기회를 보장을 해준 거였겠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한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제조업 베이스고 또는 IT 베이스고 어떤데 예를 들어서 잡 펑션을 옮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펑션을 옮기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V3를 가고 싶다라든가 P를 가고 싶다라든가 그럼 뭔가 브릿지를 놔야 될 텐데 브릿지가 마땅하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서 그 어떤 기회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최단 시간을 투자해서 하겠다 또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나는 그냥 금융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빨리 그냥 금융 전반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그 무엇이 됐던 본인만의 이유들을 조금 찾으셨으면은 좋겠어요. 근데 반대의 것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최교 자격증이 맞냐라고 했던 답을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객관적인 팩트들인 거고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것들이고 근데 반대로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모 대학교의 게시판에 가면은 CFA 자격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글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도 너무 길고 다시 생각해볼게요. 시간이 거의 2년 반이 걸려요.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시험이잖아요. 1차는 6월달이랑 12월달에 있으니만 어쨌든 2년 반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최소한 한 번 밀리게 되면 3년 반, 4년 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로스쿨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의전원이 낫지 않을 수도 있겠냐.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대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격증들은 더군다나 국가에서 공인돼 있으니까 어떤 공인된 안정적인 에어리어도 가져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자격증 자체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또 최고 자격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에 대한 이유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찾으시고 본인만의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지 어떤 뭔가 이렇게 주어진 혜택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간절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요즘에 과연 개런티 되는 게 뭐가 있냐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워낙 시대가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간단한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자동으로 돌려버리잖아요. 판례 같은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판례 같은 것들도 다 데이터로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뽑아내고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판례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빨리 검색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판례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리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닥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이거는 판단하는 거니까 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이유를 갖고서 반드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가끔 보면은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워낙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어떤 상담인지 알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이건 너무 오래 걸리고 했을 때 막 땄을 때 별로 베네핏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뭐 하기도 너무 귀찮고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불평불만을 얘기해요. 그럼 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근데 왜 이거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이래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었는데 이런 장벽들 때문에 본인이 하기가 싫었다고 방어 기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본인한테 물으세요. 왜 이걸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먼저 명확하게 설립을 하고 세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본인마다 느끼는 베네핏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베네핏은 무형의 베네핏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함에다가 CFA를 써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성취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개깔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깔보는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사람 보면 성형했다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고 돈 벌었다고 하면 다 부정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이룬 뭔가에 대해서 그냥 일단 안 이롭게 보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들이 약간 존재한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명함을 주잖아요. 그럼 대우가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제가 명함 줬을 때 그냥 넘어갔던 적이 없어요. 명함을 주게 되면 항상 너 어린 것 같은데 CFA 했는데 언제 했냐? 왜냐하면 본인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못 땄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자기가 고생했던 시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시기들 겪었으니까 했던 거에 대해서 참 너 열심히 했구나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직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류에서 이직을 해요. 그럼 이직을 할 때 뭘 보겠어요? 두 가지 아니에요? 얘가 똑똑한지 아니면 성실한지 그걸 보겠죠. 뭘 더 보겠어요?
다시요. 이직을 해요. 그럼 능력적인 면, 사교성적인 거, 막 그런 거, 사회성 뭐 이거 너무 주관적이고 편차가 크니까 능력적인 면에서 능력 딱 두 가지예요. 똑똑하든지 아니면 성실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도 아니면 취업이 안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자, 이 시험 최소한 3년 걸리잖아요. 그죠? 공부한 시간까지 치면 3년 정도 걸리는데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은 그거 직장 다니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 지금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더 바쁘죠. 그죠? 제가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다 보니까 백수가 과로산다라는 얘기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백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백수는 좀 취소를 할게요. 근데 백수는 아닌데 어쨌든 학생분들이 요즘 더 바쁘다고요. 뭐 지금 이제 중간고사철 다가올 거고 기말고사도 다가올 거고 기말고사철 다가오겠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자기가 뭔가를 어쨌든 본업이 있었을 거고 이게 본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성실한 거죠. 근데 성실하지 않아요. 그럼 걔는 똑똑한 거죠. 그럼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그 허들을 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서 인터뷰를 볼 때 사실 인터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 거의 원서를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178개를 넣었더라고요. 178개를 넣었는데 스펙이 나빴던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점이 4.0 만점에 3.9, 미국 학점이에요. 3.91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학점으로 환산하면은 4.5 만점에 4.91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학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은 CFA 2차랑 CPA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 성적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GMAT이죠. GMAT으로 이제 당시 GRE가 있었는데 GMAT으로 환산하면은 740점이 있었는데 740은 아직 좀 낮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740인가 760인가 지금 순간 헷갈리네요. 근데 낮은 점수를 합시다. 740. 하버드 평균이 730인가 740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 점수 자체가. 그리고 이제 군대 때 파병도 좀 잠깐 갔다 왔거든요. 이라크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냈는데 취업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180개 정도 냈었는데 국내 기업은 진짜 힘들었어요. 국내 기업은 서류가 너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외국계는 제가 골드만삭스 빼고는 다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아직도 이직 과정에서 외국계 이력서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빼고 싶은 것들 빼고 내가 잘한 것들 쓰고 어느 정도 이거를 꾸며낼 수가 있으니까 거짓을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들을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죠? 본인 입장에서 이유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남냐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남겠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 효율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거 뭐 비용 효율 분석이라고 하는데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를 반드시 본인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 입장에서 이걸 했을 때의 이점이 명확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이점만 봐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코스트가 있고요. 베네핏이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트는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시간 들어가겠죠. 비용 들어가겠죠. 또 뭐 들어가요? 이거 리스크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쓰면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 한 2년 반 정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반 적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 1년 단위로 늘어나요. 3년 반, 4년 반, 5년 반. 제가 봤던 어떤 수강생 분 중에서는 사실 뭐 7, 8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대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애가 중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려고 하더래요. 근데 초등학생 때 애가 너무 귀여웠는데 이제 애가 너무 커가지고 놀아줄 수가 없는 나이인데 시험이 6월 달에 있잖아요. 비극적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6월 달에 있다 보니까 5월 달에 이 아이랑 한 번도 시간을 못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애가 이미 너무 커버려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게 된 나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시간적인 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1년 떨어질 때마다 1년씩 밀리는 거. 한 번 떨어질 때마다 1년씩 밀리는 거예요. 시간. 비용이요? 비용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이 비용 비용 적지 않아요. 그죠? 비용도 일단 시험 등록비가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3차까지 하면 300만 원이에요. 거기다 학원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들어가고 식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의료비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그냥 농담한 거고 어쨌든 그냥 시험 자체만으로도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은 제가 2차까지 끝나고 이제 면접 보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취업 과정 때. 근데
외국에 가서 2차만 했다는 이유로 물론 칭찬해준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쫑 줬던 곳도, 그러니까 무한을 줬던 곳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JP모건이었었어요. JP모건의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거기 시험 보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서 참 비극적이게도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시험 한 40명 불러가지고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 거기 다 양복 입고 다 취업하니까 이렇게 막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40명이서 시험 문제도 막 쉽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봐요. 그리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딱 시험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1번 첫 번째로 뽑혀가지고 이제 거기 갔죠. 그러니까 이미 뽑을 사람들 다 리스트를 뽑아놓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시험지 들고 가니까 시험 어떻게 봤는지만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물어봤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뭐 생각나냐면은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액 있고 원가 빠지고 매출 총이익 나오고 그다음 판관비 빠지고 그다음 영업이익 나오고 그다음 막 기타 여러 가지 뺀 다음에 그 밑에 계속 사업 순이익이 나오고 그다음 옛날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discontinued operation이라고 해서 중단 사업 손익이랑 extraordinary item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불이 나거나 뭐 이런 기타 특이한 손익 계정 같은 것들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항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사업 손익이랑 그다음에 넷인컴이랑 차이가 나는지 뭐가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막 그런 것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CFA 얘기를 했었는데 CFA 2차까지 합격하고 제가 레벨 2라고 이제 합격했다라고 쓰고 갔었거든요. 근데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레벨 2까지 합격을 못 하시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무한을 줬었던 거니까 그냥 인터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2차까지 하면 베네핏이 없어요. 정부기관도 그렇고요. 3차까지 해야지 명함을 쓸 수 있어요. 2차까지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FA 레벨 2 exam passed라고 해서 2차까지 합격해도 그건 쓸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무한 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기관 같은 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은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차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1까지 하고 나 포기할 거야, 2까지 하고 포기할 거야, 그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팩트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제가 느꼈던 사실들에 대해서 1차랑 2차까지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고생을 해요? 3차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고 그 베네핏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데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한다라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공부만 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이 아니라. 근데 사실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 시험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랑 학업이랑은 조금 다르고 시험이랑 학업이랑 조금 아무리 이게 반영을 한다고 해도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시험만을 위해서, 시험 목적만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 주식 애널리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대체투자 상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폐기장, 매립장, 요즘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배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목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리스크는요, 사실 있어요. 이 리스크는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마음 아프고 차라리 그러니까 하실 때 아예 그럼 내가 이거를 테이킹한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주변 분들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저는 이제 여기에 따르는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네핏으로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베네핏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냥 흔히 느낄 수 있는 뭐 베네핏이 뭐 샐러리밖에 더 있겠어요. 또는 뭐 이직에 대한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 잠깐만 수치를 좀 볼게요. 어딜 가보실 거냐면요. 옛날에도 이 숫자가 공시가 됐었는데 38페이지에 가시면요. CFA랑 MBA 졸업자들의 연봉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근데 CFA 있으면서 without MBA인 경우에는 뭐 over 10 years average salary, median salary가 딱 중위값이 되겠죠.
뭐 1,000원으로 계산하면 1억 3천 정도 된다고 칩시다. MBA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치고요. MBA가 있으면 CFA가 없으면은 뭐 이게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그 정도. 밑에 MBA인데 파이낸스 MBA를 한 경우, 그 다음 CFA가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없으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이제 아주 옛날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쨌든 GMAT 점수가 제가 있는 상태였었으니까 나중에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CFA를 먼저 선택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제가 이걸로 커버를 나중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MBA는 아시겠지만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들고요. 1년이면 3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제가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사실은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죠. 개인마다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상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가치들은 뭐냐면은 이거 좀 웃기긴 한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너밸류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직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 받는다고. 이직 과정에서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이제 어디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직장 다니고 이제 말씀드리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성실하든지 아니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져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특히나 금융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이 담당하는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자격증 하나 또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냥 한 번에 증명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참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얘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게 얼마나 편한 삶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고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하셨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베네핏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네트워크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이 부분은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의 한국협회는, CFA 협회는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드러내질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도부터 CFA 한국협회와 그 다음에 이 안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좀 많이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실 때가 되면은 그게 아마 가시적으로 꽤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뉴욕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파워풀하거든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이제 제 친구들도 여기에 있겠죠. 친구들은 일부러 이 자격증을 해요. 왜 하냐면 자기가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가 놓여진다는 건 굉장히 어떤 좋은 영업에서의 수단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FA 네트워크가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모든 금융사들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보험, 생명, 자산운용, 증권, 카드 플러스 상장사들도 요즘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일반 기업에 있는 분들도 하고 공기업에 있는 분들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세미나 열거든요. 그럼 세미나 계속 참석하고, 그럼 거기서 계속 보면서 인사 나누고 명함 나누고, 그리고 소규모 그룹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리서치 하는 모임, 아니면 파생상품, 대주투자, 퀀트, AI, 뭐 VC, PE, 이런 모임들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가면서 그 인맥들로 계속해서 딜을 하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커뮤니티 활동이랑 모든 게 다 발런티어로 봉사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커뮤니티 워크도 있거든요. 그러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리서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봐주는 봉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에 대해서 유니버시티 아웃리치라 그래서 대학생들이 커리어 데이를 열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증권, 자산운용, 파생, 모든 자산군에서 모을 수 있는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 엄청나게 큰 강당에다가 학생분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 과정들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해주고 근데 이거를 바로 옆에 분들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제가 이제 어쨌든 회계법인에서 있었는데 가장 큰 회계법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법인에 있었을 때 쌓았던 인력이랑 CFA 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인력이랑 이거는 거의 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0배 이상 차이도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내부의 회계사들, 나 퇴사한 사람들, 또는 내가 만나면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 인력 자체를 많이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협회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베네핏인데 이런 무형의 베네핏이죠. 본인들이 이거를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베네핏, 이런 코스트를 충분히 상쇄한다라고 하면 그때 시작을 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람 습관이 참 무서워요. 그죠? 합격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일요일마다 여기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여의도에 있었고 저희가 여의도, 종로, 강남 이렇게 세 군데 있었는데 지금 여의도를 없애버리고 종로, 강남만 있는 거니까 일요일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던 시간도 똑같고 3년 동안 적어도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틈이 나는 시간마다 책을 보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위에 박사과정을 하시는 제 동기, 이제 저랑 같이 시험 공부했던 그 스터디언 누나는 지금 이제 북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다 끝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CFA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는 강의를 한 거고 누나는 이제 학위과정을 밟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서 박사학위 밟는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다른 자격증 같은 것들 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은 이제 이거 끝나시고 매일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잖아요, 사실. 사람 눈 뜨다가 안 뜨면 뭐 매일 똑같은 시간에 떠지니까 특히 주말 같은 때는 눈 더 일찍 떠지잖아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책을 봤는데 한 달에 한 100권 가까이 읽으셨다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읽는 듯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한 100권 가까이 봤다는 분도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신 안에 내재화가 된다는 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연장선상인데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쓰고 보니까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들으시고 나중에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 내년 1월, 2월 달쯤에 이 설명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뜰 거예요.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 뜰 거예요. 그럼 다시 들으세요.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만 다시 들으시면 돼요.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때 가가지고 좀 체감적으로 이게 올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 자체가, 저는 이 시험이 effectiveness가 있고 efficiency가 있으면요,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저는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합격하고 본인이 실무 분야 쌓고 싶은 거에 쌓아야 되겠죠. 물론 그 와중에 약간의 효과성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효율성이라고요. 그럼 이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가 2개가 제공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제공이 될 거냐면 스웨저 노트라고 해서 카플란에서 낸 교재가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재는 협회에서 낸 커리큘럼 북이라고 하는 CB라는 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뭘 봐야 되냐? 당연히 스웨저를 봐야죠. 왜 스웨저를 봐야 되냐면 시험이 예전에는 이랬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협회에서 Learning of Statement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Learning of Statement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네가 알아야지라고 해서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이죠. 이 학습 목표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럼 이 학습 목표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이 학습 목표들을 쭉 리스트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이에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학습 목표에 대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answer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카플란에서, CF 협회에서 원서 리스트를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LOS랑 이 원서 리스트를 같이 발표를 했었다고. 그럼 옛날 분들은 원서를 샀어요. 그 원서 두꺼운 거 아시죠? 대학교 들어가면 보는 그 원서를 사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서를 찾아가가지고 보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아주 옛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게 예전이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카플란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LOS라면서요. 그럼 LOS에다가 밑에다가 뭘 다냐면 answer를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써요. 그 다음 또 뭐 나오겠어요?
LOS 나오겠죠. 그럼 그 밑에다가 또 뭐 써요? answer를 이 밑에다가 써요. 그래서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를 발표를 해요. 이렇게 또 하나를 발표를 해요. 이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웨저라고 해요. 이 책을 보셔야죠. 왜? 문제 서머리 나와 있으니까 간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서머리 집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협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책을 내거든요. 그 책은 뭐냐면 커리큘럼북인데 커리큘럼북은 똑같이 LOS answer로 적혀있는데 이건 원서를 짜집겠고 협회원들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보시는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땐 뭐에서 참조에 들어가는 거냐면 커리큘럼북으로 보강해 주는 거지 우선순위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레벨 1, 2, 3 다 이걸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두 번째, 영어에 대한 문제를 해볼게요. 사실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회계사 공부를, 미국 공인회계사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감사 과목을 배웁니다. 그럼 감사 과목을 배울 때 감사인의 의견을 쓰는 그 보고서가 한 장짜리 보고서가 지금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열 몇 장 정도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장을 통으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 위에서부터 여 끝에까지가 다 영어로 된 예를 들어 한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정도 되는 글자체로 된 그 문장을 통으로 왜냐면 그 문장이 단어 하나가 틀리면 그거 틀렸다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데 그거를 외울 때 강사가 한번 읽어주거든요. 읽고서 그 문장을 보면 그 문장이 보여요. 이거 어떤 경험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GRE 공부를 할 때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줬었냐면은 그 GRE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지랄이라고 하는데 지랄 같아요, 정말.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단어를 외우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외우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여자분들이 머리를 잡고 허리를 잡는 포즈가 있어요. 근데 그 포즈를 이렇게 취하면은 선이 예쁘게 나온대요. 그 포즈에 대한 이름을 외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비잔틴 양식에서 건물이 뾰족하게 높이 올라가는 그 철골 구조 양식이 있어요.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이 어떤 양식인지에 대한 그거를 하루 종일 외우고 있는 거니까 독서실에서 그걸 외우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걸 외우고 있는데 우울증 오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이제 그냥 암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뭐 지하철 타고 오셨는지 못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은 타봤죠. 그죠? 지하철을 타면은 솔직히 지하철 탔을 때 앞사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죠. 다 잊어버리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만 탔다고 생각을 해. 그 맞은편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래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내일 또 똑같은 시간에 탔는데 여러분 있고 저 사람 한 명만 있어요. 그럼 이젠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어도 키는 몇 정도 되는지 머리는 염색했는지 뭐 이런 형태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 걔를 다음날 보고 다음날 또 보면 점점 이제 저 사람은 걸을 때 저렇게 걷는구나, 말투는 저렇구나, 탈 때는 어떻게 타는구나, 몇 시에 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겠죠. 눈에 들어오겠죠. 그게 암기하려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지겠죠. 영어 공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처음 봐가지고 그 단어를 외우면 그건 신이죠. 외울 수가 없어요. 까먹죠. 근데 2번 보고 3번 보고 5번 보고 10번 보면은 그 단어가 그냥 어느 순간 이게 외우듯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듯이 외워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수업 시간 때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드릴 거예요. 한 번 익숙해지는 과정 거치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재무랑 회계에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한정돼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 문장이 그냥 읽혀요. 어차피 시험 영어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로 된 텍스트 보셔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을 가지려면 영어 하셔야 돼요. 직장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매년 강의를 하니까 근데 학생이 점점 줄어요. 이거 정말로 트루예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2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예 주는 거예요. 학생 인구 자체가. 뭐 2번째는 사실 요즘에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잖아요. IT도 좋고 테크도 좋고 뭐 VC 너무 좋고 뭐 사실 뭐 바이오도 좋고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고 이공계가 사실 뜨다 보니까 문과 쪽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제가 공부했을 때 2007, 8년도 막 이럴 때 그런 금융위기 당시 그때랑은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어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셨을 때 이거를 따고 나서도 이 기회를 온전히 누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있으나 마나요.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외국 나가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급이 달라져요. 정말 다른 거를 체감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리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어차피 영어는 저는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리고 시험 자체도 영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토익 처음 봤을 때 560점 나왔었거든요. 최초로 처음에 유학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죠. 지금 여기서 아마 560점 나오시면서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격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합격점이 상위 1% 점수의 70% 점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상위 1%가 90점이다라고 하면 63점이 되는 거고 상위 1%가 80점이 되면 56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되시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상위 1%인데 거의 100점 맞겠죠? 그러면은 70점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될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 유형 자체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 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과목이 많죠.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넓게 나와요. 우리나라 시험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퉁이에 내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이 발발한 연도 같은 것도 쓰라고 하고 뭐가 먼저 발생했는지 쓰라고 하고 이상한 거죠. 물론 외워야 되는 연도 같은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는 너무 귀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네가 아까 차터라고 했잖아요. 네가 적어도 이 정도 공부를 했고 이 정도 경력이 있으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70점만 넘으면 돼요. 근데 70점을 넘는데 더군다나 이게 삼지선다행이거든요. 1차 같은 경우는 삼지선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떨어지냐면은 다 공부를 못하고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몰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보다 양이 조금 많잖아요. 그 영어니까 10과목이니까 내가 이걸 미쳐다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1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10과목이잖아요. 그럼 10과목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점 정도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50점 정도 맞고 나머지 과목에서 다 그냥 1번으로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17점 정도는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67점이에요. 그럼 조금 잘 찍으면 합격하겠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사실 내가 그냥 50점 정도 반타작만 한다고요. 반타작 하고 나서 나머지 1번으로 찍으면 67점 아니에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만 더 잘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0점 넘겠죠. 안전권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냐면은 다 공부를 못해요. 양이 많으니까. 커버를 못해요. 10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1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 끝까지 한 과목도 버리지 마세요. 제가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과목이 생기고 모르는 과목이 생겨요. 그럼 사람 마음이 차라리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패착이었었어요.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과목은 문제 쉽게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고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극강으로 잘할 필요 없다고요. 70점 정도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했으면은 다른 과목 두루두루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지우면 확률 50%로 올라가는 거 알죠? 하나 지우면 찍을 확률 50%라고요. 그럼 반타작 한 다음에 반 찍어서 맞추면 75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과목도 버리지 말고 그 다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개념들을 얇고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한 과목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법,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 되면은 공부할 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판에 몰리면은 막판에 막 강의 몰아봐요. 막 하루에 8개씩 봐요. 그리고 공부했다고 막 뿌듯함에 내가 막 뿌듯해가지고 막 죽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강의를 보고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소개팅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팅 할 때 뭐 주선자를 끼고 소개팅을 하진 않지만 주선자 역할은 그냥 만나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직접 이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느끼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축구 경기 나가요. 근데 내가 전날 박지성이 공 차는 걸 봐요. 아, 그리고 내일 저렇게 차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강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 내일 예를 들어 조수미가 노래 부르는 걸 봐요. 그리고 아, 내일 저렇게 부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완전 고수일 때 가능한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그냥 이미 끝날 때. 그 수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직접 손으로 써보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아까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인터뷰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인터뷰 보는 거 알려달라고 하면 수업 시간 때 제가 말씀도 해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인터뷰 볼 때 강조했던 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제가 손이 정말 빠르거든요. 빠를 수밖에 없죠. 내가 게임을 어중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분당 클릭수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 280에서 350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나오거든요. 미치면 한 350 정도 나오고, 조금 잘하면 한 280 정도 나와요. 근데 찍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프로게이머들이 한 300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380, 그러니까 이묘한이나 이율련 선수 같은 애들이 한 3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PPT를 정말 빠르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속도 그대로 제가 여기서 PPT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인터뷰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사람이 몸으로 배운 건 까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탄 거 어릴 때 배워놨으면은 커서도 한두 번 타보면 타보잖아요.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타보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당구 좀 많이 쳤던 분들 있죠. 당구 쳤던 분들 다시 잡으면 조금 시행착오 거치지만 길은 다 보인다고요. 그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수영 배웠던 거 조금 시행착오 거치지만 하면 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어릴 때 많이 했던 거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강의는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보고 본인이 혼자 스터디해가지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강의도 대충 보시고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반드시요. 그 다음에 학습 플랜 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별개로 학습 일지라고 하죠. 학습 일지 쓰세요? 안 쓰죠. 그죠? 학습 일지라고 하면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아침 9시 일어나가지고 10시까지 뭐하고 11시까지 뭐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밥 먹고 12시부터 1시까지 뭐하고 2시까지 공부하고 3시부터 운동하고 그 다음 집에 와가지고 뭐하고 이게 학습 일지가 아니에요. 학습 일지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가 시험 날이에요. 6월 1일로 가정합시다. 날짜 심플하게 31일로 합시다.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12월 달 있으면은 7개월 남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심플리하게 그냥 8개월 남았다고 합시다. 8개월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반을 뚝 잘라가지고 요때까지 1회독, 반 뚝 잘라가지고 요때까지 2회독, 반 뚝 잘라가지고 요때까지 3회독, 그리고 남은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것들 메우는 시간으로 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0일이라고 하면 8개월이면 한 240일 되잖아요. 그러면은 D120일까지는, 그 다음에 D60일까지는, 30일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은 학습일지는 이렇게 써야 돼요. 사후적으로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요. 그럼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써요. 그럼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이때 일어나요. 예를 들어 6시 반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시다. 기억이 잘 안 나요. 6시 반에 일어났는지 7시에 일어났는지.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럼 늦은 시간으로 칩시다. 7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요. 기상.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도서관에 앉았던 시간이 몇 시냐면은 8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냐면 아침 먹고 씻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그러면은 가는 데만 30분 잡고 씻는 데한 30분 그 다음에 밥 먹는 데한 30분. 그럼 이 시간이 빠른 건 아니에요. 그냥 8시 반에 회사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11시 30분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이때 공부한 걸 어떻게 썼냐면 옆에다가 썼어요. 예를 들어 오늘 FRA 강의를 들었다면 FRA 1강, 2강, 3강 강의 들었다고 써요.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정확히는 13시까지 제가 점심을 먹었었거든요. 그럼 점심 먹어요. 그 다음에 13시부터 조금 졸아요. 그래서 13시 한 30분까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었는데 뭐 그거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13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다시 하냐면 16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럼 오전에 몇 시간 했냐면은 3시간 하고 오후에 4시, 5시, 6시 잘못 썼네요. 18시죠. 18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니까 총 오후에 5시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때 19시까지 저녁 먹어요.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이제 19시부터 하루는 20시 30분까지 공부를 했고 하루는 21시 30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면 몇 시 되겠어요? 22시 30분 되겠죠. 운동해요. 그러면 23시 30분이에요. 그럼 이때 자요. 이때 자가지고 아침 7시까지 자는 거예요. 한 7시간 하루에 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루 공부 몇 시간 할 수 있냐면 3시간 할 수 있고 5시간 할 수 있고 이때 1시간이나 2시간 근데 중간에 뭐 친구들이랑 노닥노닥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많이 해봤자 이때 한 2시간 정도 한다고요. 그러면 8시간에 9시간 10시간이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내가 생활해도 네트로 쳐서 내가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하루 10시간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정도 라이프 사이클을 가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FRA 1, 2, 3 했어? 그럼 이때 FRA 1, 2, 3 복습해야죠. 복습을 다 하면은 그땐 요때 한 강 정도를 더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썼었냐면 12월 1일 FRA 1, 2, 3 12월 2일 FRA 4, 5, 6 쭉 써요. 그렇게 써나가다 보면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한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내가 한 걸 여기다가 딱 쓰면 내 미래가 보일걸요? 이거를 이렇게 프로젝션 하면 내 미래잖아요. 일주일 정도 하면. 그럼 내가 알아요. 내가 이거 끝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딱 일주일만 해보면 알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해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했는데 요때까지 일해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페이스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 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죠. 시험을 버리던가 나를 버리던가. 그럼 후자를 택하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뭔가 하나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 빼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산책을 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닥노닥 하는 시간을 빼든지 이렇게 학습일지를 짰었어요. 이 학습일지를 왜 짜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하루에 어느 정도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래도 할 수 있으면 이때까지 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반 정도 줄거든요. 그리고 반 정도 줄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복습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3회독에 4회독 정도 하면은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 시험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짤 때는 처음엔 크게 짜는 거예요. 크게 짜고 실제로 내가 한 거를 기입해요. 그건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은 이게 모아놓고 보면 엄청 뿌듯해요. 왜 게임의 보상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 내가 오늘 일하면 내가 쌓인 경험치가 딱 명확해요. 이게 보상 이론이거든요. 내가 오늘 하면은 쌓인 경험치가 명확해요. 그럼 이 경험치를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앞으로 한 달 정도 하면 이 정도 쌓이겠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경험치로. 그러니까 우리 미친 듯이 뭐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거기서 몬스터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성장하는 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12월 1일부터 내가 1, 2, 3 했어요. 그래서 12월 10일까지 한 10일 동안 내가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루에 3강씩 딱 했어요. 근데 12월 11일이 됐어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이거 10일이나 했는데 계속 하고 싶어져요. 무슨 얘기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부여 목적으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학습일지는 꼭 사후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여러분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설명회니까 제가 학원 얘기 잠깐만 할게요. 뭐 학원 얘기는 최소화해서 해야 되니까. 뭐 어떤 학원을 가시든 상관없어요. 그 학원 자체가 많지도 않죠. 최근에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7, 8개가 막 생겼는데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영어로 가르쳐야 되고 1차, 2차, 3차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학원 고를 때는 1차, 2차, 3차까지 다 가르치는 학원을 가능하면 가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 어떤 학원들이 1차만 가르치고 2차만 가르치겠어요? 그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강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역량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나요? 돈을 조금 쓰더라도 한 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 쓴 거 그거 안 아까울걸요? 제가 알아요. 제가 1차 한 번 떨어지고 3차 한 번 떨어지고 제가 회계산 떨어진 적이 없는데 1차 한 번 떨어지고 3차 한 번 떨어지니까
1년을 꿇어야 되잖아요. 1년을 꿇을 때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돈의 가치랑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내가 1년 동안 여기 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실 때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빼세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1, 2, 3차 하는 학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원이 이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세 반이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레벨 1이 종로, 강남, 여의도 세 반이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에 수강생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종로랑 강남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딱 2명씩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강사가 있고 서브 강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강사 같은 경우는 메인이 그냥 2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애널리스트 시스템이랑 비슷하죠.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메인이 2명인 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한 강사가 이거 하고서 막 아예 그냥 강사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대체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대체제가 약간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스웨즈 노트로 가능하면 하는 데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시험을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차피 레벨 3 가셔서 에세이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학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 오래된 교육기관인데 1999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기 이제 공부를 워낙 머리가 커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잘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왠지 그냥 파병만 갔다 오면 내가 막 최고가 됐을 것 같고 파병을 갔다 오고 이제 전역을 하니까 유학만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유학을 가니까 내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CFA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CFA를 하니까 또 CPA를 하게 되더라고요. CPA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니까 사실 취업을 본인이 100% 만족한 데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하고 학위에서 또 만족이 안 되니까 유학을 또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를 성취를 하시면 그걸로 끝은 안 날 거예요. 다음에 무언가를 또 바라게 되고 무언가를 또 바라게 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별 이상한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3년이나 5년 정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할 거라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해요. 더군다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차터예요. 서티파이드가 아니에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 따라서는. 근데 그 불행한 과정을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재무랑 회계를 좋아하고 본인이 이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이거를 토대로 어떤 다른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그러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랑도 굉장히 친해지고 또 좋은 네트워크를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결국 나중에 다 만나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